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이 사회에 사라진 교양을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 일당백 즐거운 반가운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8일 토요일이죠. 네.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인제 북스테이 행사가 네. 6월 8일에 그리고 9일에 이렇게 1박 2일간 네.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가서 그날 녹화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인제, 강원도 인제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 안 지선 씨는? 가봤어요. 네, 인제는 인제 안 갈 수가 없는 곳이 됐습니다. 인제 안 갈 수 없죠. 가야 되죠. 네, 강원도의 인제 굉장히 저 북쪽이에요. 네. 예, 인제 고성 뭐 이쪽 네, 동네 네, 아니겠습니까? 그 백담사 예전에 그 전두환 씨가 있었던 네, 그 그 백담사도 백담사. 있는 곳이고요. 네. 여기에 뭐 만해마을, 네.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만해마을도 있고 또 자작나무 숲이 있어서 네. 뭔가 이렇게 추작하기도 굉장히 좋아. 자작나무 알잖아요. 자작나무 알죠. 예, 그래서 뭔가 이 우리 피톤치드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는. 뭐 그래서 우리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몸의 건강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예, 북스테이 행사가 서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제 버스로 가시는데 뭐 또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 네. 뭐 그렇게 오셔도 상관은 네. 없고요. 그래서 인제 도착해서 같이 뭐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오, 같이 네. 밥도 먹고요. 그럼요. 와. 네, 그리고 우리 또 정박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두런두런하고 저녁에는 일당백 녹화가 네. 예, 그 인제 마련된 공간에서 또 있고요. 북스테이 밤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행사들이 네.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요거 이제 저희 영상 아래 네.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요, 그 링크를 저희가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아마 댓글에도 고정 댓글로 저희가 맨 위에 네. 이렇게 해놓을 그러면은 테니까 신청한 사람 신청하- 다? 신청하시면 선착순이 되겠죠. 네, 네, 네. 네. 다 선착순. 네. 왜냐면 이제 뭐 한 2, 3만 분이 동시에 신청하면 그렇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 그 중에 아마 몇십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네. 00명. 공공명 난리 난다고요. 요즘에 모르세요? 아 그래요? 네, 0명 모집했다가 지금 난리 난 어떤 채널이 있거든요. 네. 아마 여기가 이제 수용 가능한 한 몇십 분 정도가 네, 아마 네, 오시게 될 것 네, 같은데 혹시 생각 있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우리 정박님과 또 책에 관한 이야기. 지선 씨는 시간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녹화 시간에 맞춰서 갈 예정이. 저 부끄러움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정프로님은요? 저야말로 낯가림이 심하죠. 그래서 지난 모임에서도 사실 아주 계속 있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이거 어떻게 고치면 이번에 계시겠죠, 되는 뭐. 거지? 이번에는 낯가림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럼 정프로님은 계시는 네, 걸로. 네. 잠깐 갔다가 하여튼 저는 분위기 봐서 여러분이 저를 모른 척 해주시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자꾸 아는 척하면 미치겠어. 뭐 사진 찍어달라고. 아, 싫어. 사인해달라고. 이게 뭐 당연히 찍어달라면 찍죠.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6월 8일 네. 토요일에 있을 이 행사 여러분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때 또 여러분 만나 뵙고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제 북스테이 인제군에서 아마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인 것 같고 저희도 함께 하니까요. 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교양에 관해 가지고 그 움베르토 에코나 요네하라 마리, 시오노 나나미 이렇게 아주 동양과 서양에 걸쳐 가지고 글을 잘 쓰는 네. 그리고 아주 박학다시간 이 세 명이 그 교양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룬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 교양 노트,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남자들에게 이런 책들에서 네. 좀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가면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그리고 아는 사람들하고 만남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아주 좋은 이제 대화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한번 교양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교양이란 이런 것이다. 교양이란 야. 이런 것이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뭐 정말 뛰어난 분들 많습니다만 그 중에도
아주 문학적인 성공도 거두고 또 사고의 깊이가 아주 깊은 뭐 그런 분들의 책들을 이렇게 모아서 네네. 교양이란 이런 것이다 네. 라는 거를 알려주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교양하면 우리 시선 씨는 뭐가 좀 생각납니까? 교양 교양? 생각이 전혀? 그 책 생각나요. 어떤 거죠? 지대 널약인가? 지대널리앗. 네. 그거 이제 최 사장 쓴 거. 네네. 그건 이제 교양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굳이 따지면 과학과 인문학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터치해주는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 그럼 교양이 뭐예요? 교양은 저는 제 생각에는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막 매우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없으면 삶이 매우 피폐해지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지만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게 교양 아닌가? 상식이랑 교양은 좀 다르다. 상식은 보통 이제 커먼 센스라고 하고 네. 교양은 보통 이제 우리가 빌둥이란 말도 쓰고 리버럴 아츠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보통 지금 말씀대로 교양이 뭐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것이냐, 필수적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건 교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보통은 이제 교양을 하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생각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 이것에 가장 이제 필요한 거니까 만약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양도 이제 필수적이 될 수 있겠죠. 네.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교양할 때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Know everything a little.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금씩 아는 정도. 그러니까 두루두루 있잖아요. 좀 조금씩. 교양적인 인간. 그러면 모르는 게 없잖아.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정프로님은 어느 사람을 만나도 네. 대화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는 편이에요? 매우 그렇습니다. 매우? 부럽다. 심지어는 만나는 분들마다 혹시 이쪽 공부하셨냐는 얘기를 많이 어허, 네. 그래요? 매우 거의 모든 분야에 어허.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 궁금증, 호기심 같은 게 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전문 분야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 좀씩 발을 다 걸쳐두고 있다. 좋다. 그게 결국은 교양인으로서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덕성이자 자질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전문 분야가 없으니까 그건 좀 아쉬운 거죠. 전문 분야 있지 않아요? 전문 분야 내가 뭐 있어? 여자. 네. 그거는 또 아주 부인하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네. 전문 분야가 다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전문 분야 외에 본인의 알짜 전문 분야 외에 그 외에 나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나의 쿠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매우 또 필요한 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교양을 독일 말로 빌둥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빌둥? 그 빌트라는 게 그림이라고 해요. 그림. 그러니까 연상이 되는 거죠. 교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 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빌딩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에서 계속해서 뭔가 연상해서 넓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양은 깊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넓혀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레고리 베이트슨 같은 학자는 이제 교양을 정의할 때 그 That reminds me of story 했단 말이죠. 그걸 딱 접하면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아까 지금 우리 정프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호기심을 자꾸 자극시켜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양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동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양 같은 경우는 그 교양을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교양대학 학부 같은 경우는 보통 교양과정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버럴 아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중세시대 때 그 교양을 7과목으로 보통 말을 하죠. 기본적으로 문법, 논리학, 수사학, 그리고 그다음에 음악, 점성술, 천문학. 천문학이죠. 점성술이니까 뭐 천문학 좀 되겠죠. 그리고 기하학, 대수학. 요게 이제 일종의 교양 7과라고 하죠. 7개의 과목이거든요. 그래요? 그 대체로 보면 이제 글을 활용하는 것들, 글과 말을 어떻게 제대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되는 거죠. 문법과 논리와 수사학. 이게 결국 커뮤니케이션 관련되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수라든지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별 이런 것도 자연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음이라는 것들이야말로 시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시간 예술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이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동양에서도 이제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흥의시 이버의 성어락. 그러니까 뭐냐면 시에서 일어나고 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흥하다 이런 말도 있죠. 네. 시에서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의 본질은 은유라고 보거든요. 메타포.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 전혀 서로 닮아 보이지 않는 사물 사이의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사성을 찾아내는 게 같음을 찾아내는 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시는 너가 나고 나가 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결국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게 시가.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고 이벌에 예를 통해서 우뚝 선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예. 동네에서 가장 이제 공자가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예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쪽 저쪽 영역에 다 예를 적용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예는 결국은 상례죠. 제례고 죽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니 죽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보이는 사람과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성어락 그리고 음악에서 완성이 된단 말이죠. 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결국 시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음이라는 것은 우리 음악을 들을 때 시간이 필요하고 이 음을 들을 때 지금 좀 전에 지나갔던 음하고 다시 올 음을 생각하면서 그 진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느껴야지 그 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간 결국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낯선 타인으로 느껴지는 시간 이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동생을 막론하고 이제 교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시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내가 관념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둘이 그냥 사과 갖고 사과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야 뭐 사과가 있으면 대화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있을까? 어떤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믿음이란 뭘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서로 같은 단어 기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요거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이미지라든지 공통적인 어떤 상징 같은 거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예라는 게 물론 뭐 죽은 사람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또 너와 내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예를 지키면서 대화를 해야 또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음악을 한다는 거는 같이 어떤 박자든 어떤 음에 같이 뭔가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 소리를 내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서양보다 오히려 동양의 이 말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는 더 이런 교양과 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길어졌지 말이. 조금 길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원만치 않은 거잖아. 원만치 않죠. 나는 끊임없이 뭐 한 1분여 동안 말을 쏟아냈지만 상대방이 쓸데없는 말도 많았고 좀 부정확한 얘기도 좀 있었던 거 같고 이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양이는 시같이 이렇게 은율해서 은율로 이렇게 압축해서 던져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못했어. 네. 야, 뭐 다들 이 말들을 정말 찰떡이나 진흙 주무르듯이 잘 주무르십니다.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는. 자기 반성까지. 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어쩌면 교양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싸움만 하는 시대에서는 교양이 필요 없죠. 싸움만 하면 되니까 전쟁만 하면 되는데, 근데 전쟁만 힘만 가지고 무력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협상할 때 맨날 뭐 전쟁 이야기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쉬는 시간에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또 이해도가 높아지고 친밀감이 생겨야지 또 협상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예전에 이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통적인 뭔가
그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죠? 로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조각이나 뭐 미술품이나 이런 이야기 갖고 하다 보면 너도 취미가 그거구나 나도 취미가 그건데 그러다 보면 더 이야기가 잘 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양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 아주 유효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재로서도 아주 이게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 협상도 잘하고 뭐 지금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IOC 위원을 오래 하셨던 김은용 IOC 위원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있을 때 또 피아노 잘 치고 이러면 또 맞아. 그런 것들이 아주 분위기를 좋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 어떤 모임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소망하는 어떤 의도하는 바를 잘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 그러고 보면 요즘 또 그 어떤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교양을 통해 가지고 협상할 때도 많이 적절히 선먹으면 좋더라. 조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책도 읽는 게 필요하다. 책과 음악과 미술 뭐 그림을 감상하는 법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도 보면 뭐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으나 왜 그 접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술집 같은 데서 네. 그런 분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분들이 꼭 아주 예쁜 미모나 이것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교양, 다양한 취미, 다양한 뭐 스포츠도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또 능한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어떤 대화도 부드럽게 만들고 그분들의 마음에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중국 당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당나라에서 백낙천이라는 시인이 그 유명한 시, 그 장안가라든지 그리고 비파행 이런 시를 아주 그 인기가 높았거든요. 그럴 때 그 중국의 그 이제 기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그 지금 장안가라든지 비파행 같은 아주 그 긴 시를 잘 외워가지고 쫙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막 대우를 받았다고 하죠. 네네. 막 스카우트 이것저것에서 받았다고 하죠. 우리 왜 예전 기생분 가운데도 그 소아담하고 명월, 황진이 명월이죠. 황진이 황진이 굉장히 또 시와 서화에 또 아주 능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교양들이 우리의 삶도 풍부하게 하지만 하여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난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교양들 어떻게 쌓고 또 어떤 교양들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 되겠군요. 네, 근데 뭐 이게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 아주 구체적인 소재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좋네요. 자기 생각을 풀어나가고 자기 지식을 어떤 식으로 배열하는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정프로님이 어떻게 만약에 여기에서 사생활의 상실이에요. 그럼 어떤 화두를 던지면 정프로님이랑 이 책이랑 어떤 대화가 가능한지. 사생활의 상실? 사생활의 상실.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사생활의 상실. 자, 우리는 말입니다. 바로야? 바로 나오진 않아요. 네, 우리 시대가 더 이상 개인의 생활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뭐 SNS가 그렇고 혹은 뭐 내가 어느 직업을 택하든 늘 수많은 나를 바라보는 눈빛, 나를 바라보는 카메라, 나를 지켜보는 뭐 신용카드 등등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사생활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뭔가 혼자 사색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좀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밀이 없는 너무나 척박해진, 너무나 가난해진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내 사생활, 나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마 그 책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움베르토 에코가 깜짝 놀라겠는데요. 깜짝 놀라겠는데요. 움베르토 에코는 이제 아니 뭐 그 사생활 비슷하게 출발합니다만 이제 거기서 유동사회라는 개념으로 나아가죠. 유동사회. 지금 사회가 유동적이다 이거죠. 리퀴드, 액체 사회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준점을 상실했다. 기준을 상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준거 좌표가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하나의 방법이 나를
노출을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장 귀중한 사생활 이 프라이버시 정보를 막 그냥 지금 막 그냥 노출하고 예, 있다. 노출하고 있다 이거죠. 옛날 같으면 도저히 이게 이걸 왜 하지 싶을 정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숨기고 싶은 일들도 막 노출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트렌드가 되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자기 표현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기 사생활을 폭로하는 이 수준까지 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이 사회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참 지금은 스파이가 할 일이 없어졌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들이 다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네네네. 그 이제 유동사회라는 것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뭐 농경인 농경 혹은 뭐 수렵채집인 뭐 수렵채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던 혹은 뭐 계급이 딱 정해져 있던 시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적 이동도 굉장히 커졌고 거기다가 이른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말이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가 권위를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와 난 다를 뿐이지 뭐 위아래가 어디 있냐 이제 이런 게 어찌 보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깔리는 정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와 나의 위아래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럼 너는 뭐 갖고 있는 게 뭔데 나는 이걸 갖고 있어. 이걸 이제 서로 끊임없이 자랑하고 아마도 여기 또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면서 이제 주로 돈 자랑 쪽으로 많이 좀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이런 것들 유동사회가 우리를 점점 더 노출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다. 저도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 가는 거지요. 좋은데요? 괜찮아? 근데 이제 오늘 그만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많은 취지는 아주 좋아요. 아주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럼 누구부터 좀 볼까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재밌는 여러 가지 많은데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이제 재밌는 걸로 가야 되니까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교양이라는 게 그러면 사람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요네하라 마리 책 중에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다루는 기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니까 이런 마초들이 결정적일 때마다 뒤로 꽁무니를 뺀다는 거죠. 결정될 때마다는 그 남자로서의 일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수행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뻐기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다루기가 쉽다라고 본다는 거죠. 잘난치 않은 사람들, 뻐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요네하라 마리가 본래 통역사거든요. 동시 통역을 하니까 정치인들 따라가지고 출장 가면서 통역을 많이 했단 말이죠. 자, 그럴 때마다 자기가 이상하게 느낀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정치가들 따라서 수행하는 고급 관료들 있잖아요. 외무성의 국장, 과장, 뭐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다 명문대학을 나왔단 말이죠. 일본으로 치면 도쿄대 법정대를 나와가지고 뭐 우리 치면 고시 같은 거 쳐가지고 이제 커리어 관료로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아주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뭐 이제 유력한 국회의원들 그 일본의 의원들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체면이든 거칠애든 다 집어 던지고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꼼짝 완전히 뭐 시중 하인처럼 그렇게 시중을 잘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네하라 마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사는 건지 봉건 시대 영주 모시는 시대인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그 고급 공무원들이 너무나 극진하고 공손하게 비굴하기까지 그 정치인을 모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교관 출신 외교관을 하다가 이제 작가가 된 사람이 쓴 글을 인용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외교관이 아주 유명한 정치가 부부하고 같이 이제 외국 출장을 가가지고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됐죠. 호텔에 묵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방으로 전화벨이 울리는 거죠. 그 정치가 부인이 지금 우리 방에 큰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급하게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끼고 다니는 정말 반지가 정말 소중한 반지인데 이게 변기에 빠졌다. 빠졌으니까 좀 끄집어 달라고, 꺼내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변이 부짐하게 뭐야?
근데 그걸 당연한 듯이 끄집어 이거 찾아가 달라고 명령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손을 넣어가지고 찾았다고요? 맨손으로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가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는 인간이란 걸 포기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거를 어떻게 찾아주냐. 자기 부인이 그래도 찾기 그 하기 힘들 거 아니냐 했는데 근데 이런 게 보면 꽤 이제 많아요. 우리나라는 설마 그러지 않을 거고 제가 그래서 다른 책을 찾아보니까 일본의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술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또 외무성의 일본 외무성의 고급 그 관료들은 술자리에 가면 높은 이제 의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갑자기 그 옆에 이제 접대를 하는 여성 접객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앞에 이제 자기 팬티를 갈아달라고 기저귀를 갈아달라 이런 식으로 어린애처럼 막 어린애 목소리 흉내내고 어린애처럼 나 기저귀 갈아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기저귀 국장이라고 불렀대요. 기저귀 국장. 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린애처럼 행동을 하고 어린애처럼 취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또 뭐 이거는 좀 이제 좀 다른 경우긴 한데 자 러시아 쪽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일본 수상 오부치 게이조 수상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진짜 이번 회담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인사를 어떻게 하나 하니까 인사를 뭐 뺨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입으로도 좀 맞춰야 됩니다 하니까 그럼 자네 나하고 실습을 해보자 이런 거야. 그래서 60, 70 다 된 수상하고 젊은 외교관이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실습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 회담에 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젊은 초선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초선 의원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간사장이라고 하죠. 네. 우리 치면 사무총장쯤 될 거예요. 아주 이제 일본은 돈을 많이 나눠주고 했으니까 그 힘이 센데 그 초선 의원들이 간사장하고 술을 마시러 가면 그 딱 바지를 다 벗고 속옷도 다 벗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짱구 놀이를 하는 거죠. 그 크레용 그 신창 우리 짱구는 못 말려 있잖아요. 네. 짱구 강상 왜 올라 하면서 자기가 남자 아니라고 해가 하는 놀이 있죠. 자기 코끼리를 이렇게 가랑이 사이로 딱 넣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간사장님과 저 사이에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다 동경대 법대 나와가지고 최고 엘리트들이 완전히 저렇게 저렇게 우리 같으면 저렇게 모욕적이고 부끄럽지 않나 이런 행동들을 너무 이렇게 서슴없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 말씀 자료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하면 괜찮은데 저렇게까지 이걸 해줘야 되나라고 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결국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막 아랫사람 뭐랄까 관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결국은 관료들이 정치가를 조종하는 방법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관료들이 그 애 같은 행동을 하거나 좀 부끄러운 행동을 막 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가들을 더 이걸로 조련을 한다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건 뭐 좀 이제 우리가 그겠습니다만 자기의 유아성을 강조해 가지고 더 얘를 내가 돌봐줘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한다든지 그만큼 나는 이렇게 그 당신 앞에서 모든 걸 나는 다 남김없이 까발렸으니까 무조건 나에게 좀 힘을 실어 달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자 내가 어디 출장을 가는데 나에게 메시지 설 비서관을 붙여주고 나 안경이랄까 내 장신구를 담당할 비서관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출전을 가는 거예요. 음악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네. 근데 이제 행사장에 가가지고 외국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죠. 그 외국 대통령이 무슨 말을 건네올 때 지금 뭐 준비된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메모를 들고 있는 비서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메모 들고 온 비서관 찾아오라고 막 부르고 그 메모 가지고 있는 비서관이 찾아와서 메모를 딱 전해주면 안경이 없다. 안경 가지고 있는 비서관 또 부르고. 근데 이렇게 하다 와중에 이제 상대국 대통령은 사라지고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결국 이 뻐기는 사람들 나는 한 번 갈 때마다 수많은 비서관 데리고 가야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노예가 주인을 모시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완전히
결국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은 우리 없으면 완전 무력해지게 만들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없으면, 관료가 없으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그 높은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 아닌가. 사람을 오히려 다루는 방법이 사실 무조건 뭐 윽박지를 때 나는 그러면 못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 들어주면서 오히려 네네네. 더 이제 이 사람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과하다 싶을 만큼 자식을 아끼고 보살피는 그 하녀 같은 어머니 있잖아요. 이 어머니가 자식을 평생 지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마더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 네. 그 마마보이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아유 엄마가 너무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애를 평생 자기 요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게 딱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고 또 아주 순종적인 아내들 있잖아요. 아유 진짜 천상 이건 완전 천상 진짜 조선시대 여인이다. 너무 남편 딱 수발 잘하고 뭐 남편 양말도 벗겨주고 그 발도 잘 씻어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스타일이 많죠. 오.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뭐 교수님도 항상 뭐 방송할 때는 언제나 늘 아내분과 함께 다니세요. 네, 그래서 네. 아유 참 뭐 그 금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분은 자기 그 업무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 일상에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을 하나 네. 못해. 카드도 못 만들어. 그냥 그 아내분이 해주는 모든 것들에 너무나 이제 적응을 해버려 갖고 다른 거에는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아내의 의도가 그, 어느 정도 아니, 뭐,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까지 아니, 뭐. 아니겠지. 왜 지금 얘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네. 저는 남편을 잘 조련하는데 엄청 칭찬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좋다고 한단 말이죠. 뭐든. 음. 근데 거기에는 과로가 숨겨져 있죠. 내가 이렇게 칭찬해 줄 테니 이거 하여라. 아, 그렇지. 이거 하여라.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잖아요. 기술인 그렇죠. 거잖아요. 기술이 들어간 거네요. 네,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 뭐, 나도 모르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거. 네네. 그런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네. 여튼 막 그 무슨 신생아처럼 이렇게 하는 네. 것들은 일단 정치인들에게 경계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네, 네. 그래서 아유 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야 무력한 사람이다. 라고 그죠? 이제 네, 네.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 얘한테 모든 걸 다 시키게 만들고 음. 대신 이제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더 이상 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관료가 오히려 정치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더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 이거죠. 네. 근데 이건 약간 일본에 좀 많이 한정된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네. 우리나라 그 관료나 우리도- 정치인들도 우리도 약간 좀 그런 건 있죠. 아유 뭐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모 대통령 시절에 이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데 재미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경호하시는 분이 아 각하를 즐겁게 드려야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푸시업을 1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푸시업을 1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지치지 않고 에너자이저처럼 보여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재미가 없으시다니까 푸시업 1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주 높은 분들인데 국장급 이상 되는 분들인데 술을 먹을 때 처음에 딱 좀 격이 없이 마시자 이러더니 갑자기 탁자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 춤추고 노래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좀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엘리트 관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을 확 그 무너뜨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우리는 이렇게 막 개판으로 놀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 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 의지를 딱 관철시키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 관료고 다 고시치고 공무원 생활을 20한 5년 이상 한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무장해제를 시킨 다음에 자기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다 망가진 거 모습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되게 이야기가 잘 되더만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내가 막 너희들의 밑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상대로 명칭을 붙여줄 때 대감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주더라고요. 대감님이 이렇게 해줘. 근데 처음에 제가 아니 무슨 저런 말을 다 하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거예요. 사법고시를 걸리고 판검사를 하면 영감님 소리를 듣는데 네. 우리 기자님들은 영감보다 더 위에 있는 대감님입니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공손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사실은 딱 뭐 말만 그렇게 살살살 올려주고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기사랄까 여러 가지 논조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분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아 이렇게 뭐 돈이 안 들잖아요. 말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구나. 자기를 낮춰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저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저렇게까지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자기 뭐라고 할까 이득이랄까 원하는 것을 얻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룬 기술 좀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네네네. 네. 그 거기에는 약간 저는 일본 특유의 그 마조히즘적 요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망가지는 혹은 이제 자기를 아주 천박하게 만드는 네. 것을 통해 얻는 일종의 쾌락 같은 게 그냥 존재한다고 봅니다. 일본 문화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 일본 문화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특히 그 마조히즘적인 그런 특성이 이제 문화권별로 약간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서는 완전히 그냥 이른바 몸 파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식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서는 완전히 그냥 누구한테 물리적인 학대를 당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지. 예, 이렇게 막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막 바닥을 박박 기면서 그러면 이제 그 바닥을 박박 기는 자신의 그 모습을 딱 보거나 아니면 생각하면서 그 비루하면서 그 한쪽에 있는 어떤 쾌감, 그런 게 아마 일본 사람들 특성으로 조금 더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내가 말이 좀 길었죠? 아니요 괜찮았는데 저는 거기에 더 보태서 요네하라 마리라는 이 사람이 좀 약간 위트 있게 글을 쓴다고 그때 소개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약간 이런 문학적인 요소의 어떤 그런 걸 더 첨가한 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더 느끼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튼 사람을 다루는 기술, 네. 이 부분을 한번 또 읽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게 결국 뭐 이제 하나의 재능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재능으로 넘어가면 보통 재능을 우리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 탤런트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그 뜻에 그런 뜻이 있답니다. 노력이나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게 그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게 아니라 기프트가 아니고 노력이나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게 탤런트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변해서 예능인이 된 거죠. 탤런트. 그러니까 탤런트의 본래 뜻은 타고난 미모,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훈련하고 노력을 해서 됐다는 거죠. 이게 결국 그런 뜻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본래 이제 우리 그 본래 거기서 나왔잖아요. 화폐 단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탤런트? 예. 뭐 달란트에서 나온 거죠? 탈란톤 해가지고 탈란톤? 거기서 해서 달란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탈러라는 화폐 단위도 있고 달러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재능이라는 이 본래 그러니까 화폐인데 재능이라는 이 의미로 바뀌게 된 거는 탤런트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설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설화 아들들한테 뭐 얼마 주고 아니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여행을 가면서 그 하인 3명에게 각각 이제 돈을 나눠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애는 그 투자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만든 애는 또 투자해서 4달란트 두 배씩 다 만들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우리 주인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이 돈 잘못 잃어버리면 얼마나 나를 경을 치겠나. 그래서 땅속에 묻어놨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주인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2명의 하인은 10달란트를 갖다 주고 4달란트를 갖다 주고 자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종은 딱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1달란트만 들고 왔냐니까 한마디 했죠.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가혹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 당신은 우리 흔히 말하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둬내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니까 아주 가혹한 사람이니까 나는 괜히 이거 섣불리 뭐 했다가 그랬다 이러니까 주인이 결국 아주 이제 그 크게 꾸짖고해가 쫓아내버렸죠. 쫓아내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그런 법칙이 나오잖아요.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 가진 사람은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건 뭐 경제 법칙은 아니고 본래 이게 이제 결국 비유가 그게 천국의 비유죠. 이 천국을 내가 자꾸 신고 이렇게 해가 2배로 벌여야 천국 가는데 그 내가 너한테 1달란트 재능을 줬는데 그거를 그냥
섞여가지고 섞이고. 있으면 너 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래? 이런 비유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이 달란트라는 돈이 재능으로 줬는데 그걸 왜 뭐라고 할까 늘리지 못하냐 이거죠. 그 재능을 네가 노력하고 투자를 하든 아니면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하든 땀을 흘리든 해가지고 그것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왜 이제 그걸 못해내냐 이런 의미로 이제 달란트가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꼽힐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네. 이제 묻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재능이라는 거는 결국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맞춰가지고 하여튼 그걸 살리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이제 네. 달란트가 됐다는 거죠. 그때 하인들이 코인판 한번 들어가 봤어야 주인이 정신 차리는데 5달란트를 줬더니 마이너스 한 40달란트가 돼갖고 대출 갚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한번 좀 일어나 봐야 정신 차리는데. 아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노력 이하에 따라서 하여튼 그 꼽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그 재능은 결국 이제 노력 이하에 따라 꼽힐 수 있고 그 기회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재능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워낙 바보라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결국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따르면. 맞잖아요. 탤런트라는 어원을 따져보면 재능은 묻힐 리가 없잖아요. 재능은 반드시 그 재능을 꼽히는 힘도 재능에 들어간단 말이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그 송곳이 우리 주머니에 들어있으면 반드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꽃이.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거는 그게 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뭐 내가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내 재능이 사장되고 있다. 이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토론도 좋고 뭐 아니면 누가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보고 아유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아니면 아유 내가 그냥 누워서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내가 하면 정말 잘할 텐데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말들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못해요 보통 해보면. 보통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렇겠죠. 예. 근데 정말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저거보다는 100배, 1000배 잘하겠다는 사람은 비슷할 거예요. 보통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한번 예전에 느껴본 게 그 무슨 퀴즈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퀴즈 프로그램이 TV 이제 집에서 보고 맞출 때는 아주 쉽게 잘 맞추시거든요. 퀴즈 프로그램 제가 또 전문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막상 한번 실전에 나가 보니까 나가보셨어요? 네, 아니 맞추긴 뭐 맞췄는데 이게 보는 거다 완전히 다르더만요 이게.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함부로 저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거보다 월등히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 못하겠구나. 어디 장학 퀴즈? 아니 하여튼 다른 예전에 한번. 그러셨어요? 아니 정프로님은 네.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난 할 수 있지. TV 보면서 네. 아니 저거밖에 못하냐. 아이고 저거 아이고. 참 저렇게 문제 이해를 못하네. 답답해. 몇 번 타보셨어요? 저요? 한 번? 아니죠. 이제 그 퀴즈 대한민국 한 번 하고 네. 그다음에 1대백 한 번 하고. 와, 둘 다? 끝까지? 당연하죠. 와, 네. 멋있어. 아이고. 교양인이요. 네. 자, 그러나 저는 그때 우승해서 얻었던 그 기쁨보다 1kg 커피를 알아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갑자기. 네, 그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그렇죠. 가치가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근데 1kg 커피가요. 이번에 부산에서 또 커피 행사 큰 거에 또 참여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커피 엑스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래서 부산 커피쇼라는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하는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합니다. 부산 아시죠? 부산, 네. 네, 그 백스코 워낙 요즘 이제 커피가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터다 보니까 최고의 커피들이 다 모여서 이런저런 경쟁도 하고 소비자들 만나는데 이번에 1kg 커피도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 있는 부산 커피쇼 14번째 행사입니다. 올해도. 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니까 여러분도 거기 오시면 부산에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실 텐데 거기 오시면 또 다양한 선물 또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정박님이 가세요? 네. 부산 커피쇼 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언제 가세요? 저는 금요일 토요일. 그러면 5월 31일 하고 6월 1일. 예, 금요일은 한 오후 2시 반부터 네네네. 5시까지 있을 가서 예정이고요. 뭐 하세요? 가서 커피 열심히
홍보하고 영업해야죠. 아니 거기서 오시면 또 그 오시면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요즘 정광님이 네. 대국민 스킨십을 매우 적극적으로 누리고 계십니다. 네. 부산까지 가서 부산 분들도 만나고 또 인제도 가시고. 네. 네. 하여튼 1kg 커피 사랑하시는 또 일당백 사랑하시는 특히 부산에 가까이 계신 분들 금요일 토요일 정방님과 함께 부산 백스코 제일전시장으로 오시면 커피 맛도 보시고 정방님 말씀의 맛도 보시고 말씀의 맛 네. 좋다. 네. 많이 하여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하고요. 정방님은 5월 31일 또 6월 1일 양일간 거기에 계실 겁니다. 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네하라마리의 사람을 다루는 기술, 네,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자, 5월이잖아요. 이제 5월에 보통 또 5월의 신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까? 네, 5월의 하죠. 신부.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웨딩 드레스, 흰색의 웨딩 드레스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웨딩 드레스는 흰색이 통상적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흰색을 그냥 그 세트로 다 맞추는 것 같아요. 웨딩 드레스, 면사포, 장신구, 그리고 신 이런 것도 다 이제 흰색으로 맞추는 게 거의 결혼식에서는 결혼할 때.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흰색이니까 이제 순진무구하다. 네. 뭐 순결 이런 것들 결국 그래서 천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부케의 꽃도 흰색이 유럽에서는 관련합니다. 부케. 개꽃도. 예. 그러지. 다 이제 많이 본 것 같아. 흰색. 맞아. 흰색이 많이 들어갔어.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요? 빨간색 같은 부케. 부케를 분홍색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흰 드레스를 더 돋보이게 하는 네. 거죠. 근데 요때 이제 요네하라 마리가 50년생인데 네. 요네하라 마리의 친구가 결혼을 할 때 그 유럽에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스페인 남자하고 네. 스페인 시골에 사는 남자가 결혼했는데 그 스페인 남자를 좋아하던 동네 처녀가 있었거든요. 이 동네 처녀 입장에서는 동양 여자한테 이 자기 사랑하는 짝사랑하던 남자를 뺏기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네. 결국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 결혼식 날 신부의 뭐 일종의 들러리 비슷하게 몸단장까지 또 그 짝사랑하던 처녀가 맡게 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뭐 예전에 보니까 친구 결혼식 때 보니까 이 참 미묘한 광경들이 연출돼 가지고 전 여자친구 뭐 이런 사람들 전 여자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이 옷을 입는데 같이 입게 되니까 야, 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민망하지 않습니까? 와, 그거 되게 좀 아내분은 모르시죠? 모르죠. 몰라요? 네. 와, 그 나중에 그 분명히 부부싸움 된다. CC였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사귀었었는데 한참 사랑하다 이제 헤어졌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옛날 여자친구인데 그 결혼식장에 가서 네. 남자 옷 입는 거 옆에서 도와줬다고요? 여자 옷 입는 하여튼 옷 입는 것보다 옆에 같이 하여튼 쭉 같이 입게 됐는데 상당히 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유야 이거 참 보는 사람은 개꿀 재미네. 그죠? 개꿀띠? 와, 아슬아슬하네. 네. 그래서 이 마을 처녀도 계획을 꾸민 거예요. 나는 업무를. 그래서 그때 5월이니까 결혼식 5월에 하니까 라일락 꽃이 흐드러지게 폈단 말이죠. 그래서 신부에게 야, 이 부케 꽃을 라일락 꽃을 하면 정말 예쁠 것 같다. 흰 웨딩 드레스에다가 이 라일락 딱 보라색 하면 이게 얼마나 보랏빛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신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우, 그렇게까지 나를 참 이렇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하고 이제 라일락 꽃을 탁 들고 딴딴딴 들어갔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놀랬구나. 사람들이 뭐야 보라색 저거. 수근수근하면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 여자 저렇게 안 봤는데 저 동양 여자 완전히 달아빠진 여자였구만. 정말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소문이 이상하게 도니까 결혼한 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결국 신부는 그 마을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사라지니까 그 신랑도 어이구 또 신부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마을 처녀가 너무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내가 이렇게 흰 꽃을 안 주고 보라색 라일락을 준 바람에 보라색 라일락이 기본적으로 좀 내가 논 사람이다. 여러 가지 뭐 이런 의미를 줬나 봐요. 그러니까 흰 꽃을 안 주면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나 보죠.
그래서 자기 이제 연적인 그 신부에게 보낸 거죠. 편지를 주소를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그 동양인 신부가 그 마을 처녀에게 전화를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죠. 하나도 나를 원망할 거 없다. 나는 오히려 너에게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걱정하지 마라. 왜?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러니까 나는 본래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참 시골 생활 못 하는데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반한 게 죄다. 그래서 시골로 갔지만 이게 참 내가 너무너무 사실 여기서 과연 살까 걱정했는데 네가 꽃다발을 그 보랏빛 라일락을 준 바람에 소문이 너무너무 잘 났지 않았냐. 그러니 그러니까 나는 떠날 명분도 너무 생기고. 떠날 명분도 생겼고 사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결혼이었다. 난 처녀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 덕분에 남편이 또 나를 따라 말을 떠났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아니 그 남편이랑 같이 간 건가?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그럼 먼저 떠나니까 남편이 쫓아와서 남편 따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도시에서 살게 된 거예요? 네. 잘 됐네 진짜 개꿀띠. 네. 개꿀띠. 자 그런 바로 이제 마리의 친구가 이렇게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도 총 이제 또 그 남편하고는 헤어지고 스페인 남편하고 네. 그 이후로 총 7번 결혼을 했대요. 누가요? 그 마리의 친구 지금 이 주인공. 아따. 아이고야. 근데 7번 결혼을 하면서도 모든 결혼식마다 항상 혼인신고를 하고 항상 결혼식하고 피로연도 다 치르는 거예요. 피로연. 왜? 피로연이라는 건 알리는 거잖아요. 보통 네. 피로하다는 게 피로연 우리가 저도 그때 아니 왜 피로연이라 부르나 몸이 피곤한가 그게 아니고 널리 알리는 잔치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 결혼했다는 거. 이제 말 그대로 품절됐다는 거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피로연인데 네. 다 했다는 거예요. 항상 결혼한 7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가 물어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웨딩 드레스가 그 비싼 웨딩 드레스 사가지고 한 번밖에 못 입으면 억울해서 그런 건가? 딱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할 때마다 항상 웨딩 드레스는 새 것으로 입고 했다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전부 웨딩 드레스 다 두고 몸만 딱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는 결혼할 때마다 사실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혼할 때 보통 이혼하고 싶어도 가구라든지 옷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결심 못 하는데 나는 다 포기하고 나온다. 그래서 지금 7번 결혼하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왜 이제 드레스 색이 그래도 항상 7번 결혼할 때마다 흰색을 입었냐. 그게 자기 생각에는 이런 거다 이거죠. 이게 보통 우리 순기로 생각하는데 연애하라 마리가 볼 때는 그것은 백지 상태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각오라는 거예요. 이 블랑슈라는 게 화이트가 우리 화이트로 지우듯이 흰색 화이트 지우듯이 이게 막 순결한 흰색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평등한 색깔이 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빛을 다 혼합하면 결국 이제 무색이니까 흰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번 결혼해도 항상 나는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웨딩 드레스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흰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피로연이라는 걸 그냥 뭐 대충 그 의미는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왜 피로연일까가 늘 궁금했어. 늘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가끔 그 피로연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 피로가 그 피로예요? 네. 피로의 아니 타이어드 피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다른 의미로 어떤 중요한 행사나 뭐 이거 끝나고 뭐 이렇게 베푸는 그런 행사 정도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피로가 무슨 뜻일까 했는데 널리 알린다는 뜻이군요. 피로연이. 피로연이 그 피라는 한자도 이렇게 널리 뭐 베푼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로가 뭐 좋은 술이라는 뜻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폭로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폭로. 네. 그 폭도 그렇고 로도 그렇고 다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이슬 로자가 피로연도 그렇고 로자가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쓰죠. 네네네. 그래서 피로연이 참 저는 왜 피로연인가 참 몰랐는데 아마 이거 모르셨던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이 몰랐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드러낸다, 또 널리 알린다 이런 의미로 그런 파티, 그런 행사를 이제 피로연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다 교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혼식 갔는데 지금 피로연은 2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피로연이 아빠 뭐야? 물어보면 아유 결혼식 가느라 피로하고 하니까 같이 그냥 밥 먹는 거야. 요 정도로 끝나면 우리는 교양이 안 되죠. 그럼 대화가 더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안 되잖아. 예, 그래서 피로연은 드러내고 널리 알리는 네. 결혼했음을 널리 선포하는 그런 의미의 축하 연회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국 이제 그 신부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이 선물 관련해가 여자들에게는 어떤 선물이 좋은가, 무엇을 선물할까? 이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를 썼던 시오노 나나미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여자에게는 무엇을 선물할까? 여자에게 무엇을 무엇을 사용할까? 선물할까? 이제 정프로님이 말해줄 거예요. 전문 분야죠. 전문 분야잖아요. 여성분에게 뭔가를 선물할 때는 항상 네.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경제적 규모로 따지면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아주 실용적으로 쓸 건 아니어야 해. 예를 들면 실용적으로 뭐 맨날 쓴 무슨 뭐 만약에 그럼 립스틱 맨날 내가 써. 썩 좋진 않아요. 썩 좋지 않아요. 나쁘지 뭐 립스틱 정도는 나쁘진 않은데 네. 일단은 그 사람에게 매우 실용적인 거는 아니어야 돼. 즉 그 아니어야지. 사람이 돈 있으면 살 만한 건 아니어야 돼. 돈 있어도 못 살 만한 것이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엔 같은 종류 중에선 가장 비싼 걸 사줘야 돼. 너무 실용적이시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선 씨한테 장갑을 사준다 쳐요. 네. 장갑이 뭐 1,000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0원짜리 좀 그렇고 10,000원짜리 50개를 내가 사줄 수도 있지만 네. 50만 원짜리 한 개 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보기에 이걸 이 돈 주고 산다고 할 정도로 비싼 걸 사줘야 된다. 아 그래요? 네. 여기에 들어있는 철학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왜? 선물을 왜 주죠? 선물 잘 쓰라고 아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마음 전달은 맞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용도로밖에 되지 않는 것에 이만큼의 나의 자원을 쓸 수 있다는 걸 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너무 분석적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죠? 분석적으로 갔네. 쓸데없었다 이거는 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보다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무엇을 선물할까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감각에 호소하는 게 좋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각? 어떤 선물을 보내도 좋은데 보낼 만한 것은 다 보내도 뭐 그러니까 정말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감각에 호소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걸 한번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는 1937년생인가요? 하여튼 그 60년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거든요. 거기서 평생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탈리아에 그렇게 동양 여성이 많지 않았는데, 자 거기서 그때 아주 재밌게 잘 놀았대요. 그래서 많은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영국인 남자 친구하고 우리 정프로 다녀오신 그리스로 자동차 여행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그 장화 모양이잖아요. 네. 그 뒤꿈치에 있는 게 브린디시라는 그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면 배를 타고. 예, 그 그리스까지 바로 하루 만에 갈 수 네. 있고요. 그 가려고 하는데 이제 출발 전에 저녁을 레스토랑에서 이제 딱 먹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양 여자가 이탈리아 말로 영국 남자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탈리아 세일즈맨이 와가지고 두 분이 이야기 나누시니까 너무 이제 보기가 좋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북부 출신인데 이 집 남부 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 내가 팔다 남은 제품이지만 이 시뇨리나 레이디입니까 아가씨입니까? 하여튼 이 시뇨리나에게 시뇨리자. 그렇죠 그거죠. 네. 시뇨리나. 그래도 좋으냐고 딱 이제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거죠. 또 남자에게 같이 동행했으니까. 딱 그런 다음에 이제 좋다 괜찮다니까 아주 심플한 은으로 만든 팔찌하고 흔한 스카프 있죠. 네. 그걸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값싸고 흔한 것들이어가지고 그건 뭐 자기 지금 주머니로도 10개 이상은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문제는 그 남자가 선물하는 법을 알더라는 거예요. 어허. 어떤 식으로 동행인이 있는 여자에게 선물하는 법을 아는 남자라는 거죠. 그 은으로 만든 은재 팔찌는 내 팔에 직접 끼워주고 스카프도 자기 목에 직접 돌려주는 거예요. 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야기를 나나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팔찌가 팔목에 차갑게 와닿았던 감촉과 스카프를 목에 두른 순간 봄바람과 같은 부드럽고 짜릿한 감촉은
20년이 지났지만 어제처럼 선명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피부 감각에 호소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장 좋은 선물이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남자 가고 나서 자기 동행한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리스로 연길만 아니었으면 나는 저 남자를 따라갔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이야기하죠. 시오노 나나미는 책을 보내주는 것도 너무 기쁘고 고맙다. 물론 그 쾌감이 있죠. 머리로 돌아가는 그 신체성 그 두뇌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러너스 하이도 있고 브레인 하이도 있지 않습니까?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그 느낀 쾌감도 만만치 않지만 이 팔찌와 스카프를 탁 끼면서 그 피부로 느끼는 감각 이게 아주 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모자를 선물을 할 때는 모자를 씌워주고. 그렇지. 목걸이를 사줄 거면 꼭 목걸이를 걸어주고.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저도 지금 뭐 배웠습니다만 네. 여성분께 뭔가를 줄 때 약간 수동적으로 만들고 주는 게 좋아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네. 식당에서 밥을 먹일 때도 물론 이제 별로 안 친한 사이에서 그런 건 좀 이제 오히려 저 거부감을 들지만 친한 사이일 때. 좀 친한 사이가 되면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먹어보라고 하면서 직접 입에 넣어줘. 그리고 여기서처럼 뭐 채워줘, 달아줘, 둘러줘.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추운 거 같으면 옷 하나 이렇게 걸쳐줘. 그래서 뭔가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도 하라고 한 이건 안 되고 그 사람이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계속 뭘 이렇게 뭔가 해주고 해줘야 돼. 그 순간에 굉장한 또 마음의 움직임이 생긴다. 그분이 한뭐 20년 전 얘기예요. 이거요? 그보다 더 됐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네. 최대한 멀어졌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그 이후에 이제 아주 이탈리아 유명한 영화 감독 비스콘티와 아주 친분이 있었대요. 그 비스콘티는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라고 이런 영화들 그리고 센소, 관능이란 우리나라는 애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만 그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은 좀 동성애만 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귀족 집안이거든요. 백작인데 또 공산당 활동도 레지스탕스 활동도 하고 그래서 붉은 백작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화 딱 들어갈 때마다 주연 남자 배우한테 고급스러운 선물을 하는 걸로 아주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전부 다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어허. 비슷하죠, 그죠? 세일즈맨의 선물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뭐 세일즈맨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둘러주고 끼워줬지만 이 비스콘티 감독은 그냥 이 점원으로 하여금 그냥 갖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뭐 갖다 준 건 아니고 그렇지만 딱 상상은 된다 이거죠. 딱 자기가 이게 선물을 줬을 때 그것을 몸에 걸쳐보고 딱 거울에 볼 배우의 모습이 상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관능적인 영화 센소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 때 털코트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따르면 독일 남자가 아주 진짜 수컷의 어떤 막 냄새를 풍기는 독일 남자 배우였는데 이 털코트를 그 사람은 맨몸에 걸쳤을 거다 이거죠. 털코트는 반드시 맨몸에 걸쳤을 거다. 그리고 그걸 거울을 들여다 봤을 거다 이거죠. 그 배우의 매력은 다른 코트로는 절대 발휘가 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비스콘티 감독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연기 지도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 선물을 보내주면서 이 주인공에게 자기 원하는 어떤 관능미를 딱 골라가 맞는 그 선물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영화에서 얘를 쫙 이렇게 성격을 만들려 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털코트라든지 네. 보석이라든지 캐시미어 스웨트 이런 선물들은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관능을 부드럽게 애무해 주듯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서해진 소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좀 그럴듯하죠, 그죠? 코트, 보석, 스웨트 이런 것들. 그래서 애정관계라는 게 감미로운 결투라면 우리가 밀당을 하지 않습니까? 감미로운 결투라면 선물은 바로 무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무기를 잘 써야 된다 이거죠. 크게 많이 배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교양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것들 아직도 아마 쓰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빨리 많이 좀 배우셔서 이거 꼭 뭐 사람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일종의 대화거든요. 네, 대화 대화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의 교양
능력치를 만렙으로 좀 네. 올리는 네. 그런 시간. 지금 요네 하라마리 그리고 시오노 나나미 등의 교양 센스들을 좀 네. 저희가 접해봤고요. 아마 이어지는 2부에서는 또 umberto eco 네. 또 지금 소개했던 이 작가들의 교양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교양을 많이 충전할 수 있는 시간 네. 저희는 2부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